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의학에서의 진단명입니다. 사이코패스의 그 성격장애 그 자체를 가리킬 때는 사이코패시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시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헤어 박사, 그의 설명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시를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이상인격자라고 합니다. 양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특이하게도 집단이라고 해도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집단이 될 뿐이죠. 이들은 단체라고 해도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시 단체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사이코패시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은 사이코패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시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서 보고 그렇게 분류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들 자신이 끼리끼리 그렇게 모였다. 그렇게 모일 목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들은 사이코패시 그룹인가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는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코패시 그룹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매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선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고 그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악한 일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행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무지하다든지 혹은 몰랐다든지 하는 변명을 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가령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록 하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면서 맨정신으로 사람을 살해합니다. 헤어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결코 약물에 중독되든지 술에 취해서 몽롱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면서 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몰라서 그것을 이해 못하고 못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살해 행위 자체가 결코 불편하지 않은 자들이다. 게다가 이들이 살해하는 것은 그 살해를 즐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살해를 즐기는 경우는 또 다른 진단을 받게 되겠죠. 이들이 살해하는 이유는 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일 때 그럴 때 합니다. 우리 보통 인간들은 살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든지 타산에 맞는다든지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금지하는 그런 행위이지만 이들은 그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시 그룹에 있는 인간들은 헤어 박사 이야기를 빌면 확실히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교화도 불가능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감옥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되죠. 교화되지 않으니까. 이 사이코패시 그룹의 인간들이 가령 어떤 동물들을 처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앞에 살펴본 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여기 사냥개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사냥개는 남을 죽이는,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동물이죠. 사냥개 3마리가 있고 오리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시 그룹의 인간들은 이 13마리의 동물을 처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선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개 3마리에게 오리 10마리를 물어 죽이도록 시킵니다. 2단계, 이제 개가 3마리 있으니까 개 1과 개 2를 시켜서 개 3을 물어 죽이도록 시킵니다. 3단계, 개 2마리가 남았죠. 그러면 개 1과 개 2에게 상대방을 죽이면 너는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단계 4, 이제 살아남은 개 1마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기진맥진해 있을 겁니다. 그때 사이코패시 인간은 직접 처치합니다. 그래서 동물 13마리를 처치할 때 총알은 1발만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단계 3에서 개 2마리가 남았을 때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싸움을 하는 이 개들의 운명은 고대 검투사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바로 이 검투사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계 3에 이르렀다 하는 뜻이지요. 대한민국의 검찰, 물론 경찰도 다소 늦을 뿐이지만 같은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이들이 어쩌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 검투사들의 경기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하기로 하지요. 2016년 10월 검찰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은 해 11월 30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이들이 특별검사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법률을 만든 것이지요. 여기에서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과 같은 그런 국가조직의 명칭입니다. 이 특별검사의 담당 공무원이 박영수였던 것이지요. 특별검사라는 조직을 설치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국회는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국회라고 하지만 이 국회에서 전원이 들어가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는. 그래서 이 동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냥 동력이라고 하죠. 국회의 동력에 해당되는 그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현재 평화당의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국회를 대표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원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3대 통치기관 중에 2개, 사법정부도 있지만 국회인 입법정부가 집행정부인 정부를 조사하는 것이었죠. 물론 사법정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2대 통치기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 팽팽하게 상대방이 혹시 밀고 들어오면 충분히 받아치는 그런 그 견제가 유지되고 서로 나누어져서 서 있는 분립 상태, 그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근데 2016년 당시에는 정부가 사실상 담장이 다 허물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그런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부 안으로 그저 쳐들어가서 막 헤집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실제로는 국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국회가 정부보다 상급기관으로 돼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3개 통치기관의 상급기관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가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는 동안에 국가 원수의 권한을 국내에서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특별검사는 물론 특별수사를 했지요. 특별검사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영수, 윤석열 등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검찰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하위에 들어가야 옳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들이 검찰의 상위에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은 정부의 기관입니다. 정부의 기관인 검찰이 아니라 그 검찰의 일을 하는 특별검사가 국회의 하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검찰의 상급기관이 특검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고, 검찰은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2016년 12월부터 국회 동력과 특검 동력이 합체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은 특검의 활동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했는데,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이 국회 동력 세력들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섰던 정치권의 인물들이 오늘날에도 당시의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국회가 국가 원수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특검을 국회가 도구로 사용해서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헌법이 거의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특검은 결국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 로봇이니까 법이 더 이상
전원을 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이미 밝혔듯이 2월 28일의 특검 기소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를 한 특검의 기소를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특검은 그 이후 재판도 수행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재판 수행을 계속하고 있죠. 이것 역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이 되고 검찰은 이제 특검은 그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위법한 겁니다. 어떻든 특검의 동력 가운데 윤석열이 검찰로 돌아오고 그 이후 이 수사를 계속합니다. 2017년 3월 이후 이제는 검찰과 특검 동력이 합체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로 보이겠습니까? 검찰의 행위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이후 우리 검찰은 온갖 악행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조건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 특히 이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넓게 보았을 때 정치범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의 형사범의 경우라면 그렇게 다루지 않을 그런 경우인데도 무조건 포토라인에 세우고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내보내고 그리고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치범이라고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심지어 사법부의 법관까지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인권침해 수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무슨 물고문을 한다든지 전기고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수사 기법을 악용해서 고문의 도구로 사용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일 때 그리고 피고인 신분일 때 모두 그랬는데 이미 구속 상태에서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검찰이고 그것을 허용한 것은 법원이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에는 심지어 배우자, 자녀, 가족 등도 만날 수 없고 오직 변호인만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죠. 다음으로 이와 같이 동시에 서류, 물건을 검열할 수 있고 수수, 주고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압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같이 취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과 식품과 약품 중에 허용이 되는 것만 허용이 되고 그 이외의 서류나 책, 일체의 것들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체포된 것은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그것도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신체의 자유는 박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 후 11월 23일에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이것이 1차 신청입니다.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하고 만료되면 재신청하고 해서 5번을 재신청을 했고 그때마다 법원은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이제 7번째 신청을 한 것이죠. 이렇게 또 재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일부터 비변호사와의 접견 교통이 가능해지고 서류와 물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순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뉴시스 2017년 4월 1일자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너무나 죄의식 없이 마치 법이론 다툼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그동안 나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례는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죠. 사람을 지하 동굴에 가둬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지금 보여준 이 태도,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유엔에 가서 한번 공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검찰이나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좋아하는 유엔에 가서 이 사실을 낱낱이 한번 보여줘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피의자 신분일 때 그리고 피고인 신분일 때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이 2017년 4월 17일에 기소했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구속은 2017년 3월 31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재연장하고 해서 2017년 10월 16일까지가 최장 6개월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법원도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원래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치 못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때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지 법상 최장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 다루기를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다 보니까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재연장하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연장은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반드시 만료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 시점에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지 앞으로 몇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이미 한 번에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검찰의 잘못은 그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검찰이 밀착되었던 것이죠. 청와대에서 국가기밀을 포함하는 비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제공하고 또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와 같이 하고 그런데 검찰은 그러한 자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기록물이라든지 하는 이런 위법한 자료는 정의검찰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통령의 개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시한 것이죠.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는 안 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는 된다는 것인지 스스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검찰은 그 이외에 별건 수사, 편법 수사, 이 편법 수사의 대표적인 예가 소위 먼지털기 수사, 그리고 각종 탈법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또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까지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것이 관행처럼 계속돼 가지고 구형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검찰은 이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법부는 알아서 형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구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피고인을 고문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피고인에게 구형했습니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자 보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르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들여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아서
어떤 그 신체에 마비가 오든지 심장에 마비가 오든지 심장이 정지하든지 하면 좋고,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즐기는 듯, 또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곱씹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고문이죠. 2018년 2월 26일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쪽에 두 피고인에게 동일한 벌금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돈이 필요하기는 참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검찰이 한 짓들, 과거의 일들은 사실 나중에 태어난 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지난해, 그리고 그 지난해, 주로 지난해, 그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쯤에서 최순실이 어쨌고, 국정농단이 어쨌고, 그리고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설문 규정을 외주 줬다 하는 그런 논란들 다 치워놓고 이제 검찰을 봅시다. 사법부, 그리고 국회를 봅시다. 물론 국회는 동력인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이들을 보아야 하겠죠. 지금 나열한 이들이 바로 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수긍할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악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한 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 그러면 검찰이 무사할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비유하자면 2018년은 이 사이코패스 그룹이 처치하려는 대상들, 그 대상들을 처치하는 단계에서 제3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 게시된 문건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이 제목만 보고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갑자기 웬 권력기관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권력기관은 청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국정원, 검찰, 경찰, 분쇄 및 재건축 방안 발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발표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지만 그는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 발표는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만 몇 가지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첫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년 전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돼서
경찰에게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력기관을 말했지만 누가 나쁜 겁니까? 분명히 경찰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검찰, 경찰, 안기부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 나쁜 것은 경찰이고 나쁜 경찰을 은폐하려고 했던 검찰, 경찰, 안기부는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검찰, 경찰, 국정원이 나쁜 것이지요. 31년 전에도 나빴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한 이야기를 검찰과 경찰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잘못 들었나 하고 좀 의아해할 그런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빠서라고 하겠죠. 그래야 이치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이것을 전혀 다른 곳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가 연결시킨 것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아직까지 요행을 바라고 있을 국정원, 그곳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겁니다. 아직 쓸어내리기는 이르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심지어 촛불을 들었던 원인, 대통령이 탄핵됐던 원인까지도 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죄가 큰 것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겠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2017년과 2018년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들은 이제는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는데 건국이 되자마자 비난을 받았던 것은 바로 경찰입니다. 친일파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줄곧 소위 좌파라고 하는 정치색을 띤 사람들, 그들은 경찰과 검찰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의심을 받거나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그런 뜻을 지니고 있거나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 가운데 좌파가 10%다. 크게 잡아서 그렇다면 그 10%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나머지 90%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최순실 박근혜 사건, 그리고 적폐청산 같은 것에 앞장서면서 결국은 전 국민에게 외면당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이미 끝냈다. 이제 검찰과 경찰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소위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끝이 났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들의 해체 작업을 할 것이고, 경찰은 과거사 민간조사단을 편성하고 있다고 했고, 또 곧 진상조사를 해서 그래서 해체 작업을 할 것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에서 죽이고 밖에서 죽이는 그런 과정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우선은 검찰을 조각조각 냅니다. 검찰의 기능을 크게 나눠서 일반 수사, 특수수사 이렇게 하고, 또 굳이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것을 분류를 해놨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알려진 대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쪽으로 떼어냅니다. 검찰의 역할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수사와 특수수사 가운데 특수수사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일반 수사의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일반 수사 부분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지요. 또한 이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는 국정원 대공수사도 경찰에게 줍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그러면 이제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지요. 검찰은 이제 헌법에 규정한 대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바탕해서, 그러니까 리걸마인드에 바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검찰에 대한 그 증오심이 어디까지 다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에 검찰이 발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이번 발표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되지만 검사는 법무부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일종의 반민족 행위자에게 국민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역방향으로 힘을 미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줄어들고 국정원도 줄어들고 경찰만 커졌죠. 앞에서 그 사냥개 3마리가 남았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가. 여기에서 보면 사냥개 2마리가 남았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가. 그럴 때 그 둘이 싸우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속은 것 같습니다. 승부는 미리 결정돼 있고 경찰 사냥개가 4단계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단계에서 죽는 것은 검찰이지요. 이렇게 해서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사냥개가 되겠죠.
경찰 해체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지닌 방대한 조직이다. 수사권과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까지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하나 더 있지요. 검찰의 일반 수사를 직접 수사하게 되니까 수사권이 확대되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도 이미 비대한 경찰의 권한, 그것이 이번에 그 해체 작업, 재편 작업을 통해서 경찰의 무시무시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데서는 경력이 쌓이면 능력도 쌓이는 것으로 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력이 곧 청산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경력자는 대체로 물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능력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이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이 집중돼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찰을, 현재의 경찰에서 그 자치경찰제를 채택해서 자치경찰로 떼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경찰은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를 하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 자치경찰은 원래 권한이 조금 축소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수사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 사이를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도 경찰 총수의 권한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조국 민정수석은 자, 이렇게 하면 경찰 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종종 사용하는 눈속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청장이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했지,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죠. 경찰을 아무리 조각조각 나눠놔도 그것은 경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씨가 지금까지 2017년 5월 이전까지 그러면 경찰이 나쁘다, 검찰이 나쁘다, 국정원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곳의 대표, 그곳의 수장이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 원장, 이들이 직권남용을 한 개인 범죄로서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이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검찰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런 어떤 상명하복 관계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독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결국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쓸까봐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분리시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보도 아니고 거꾸로 검찰이 법무부에 안 올라오면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모든 죄는 검찰 너희에게 있고 모든 죄는 국정원에게 있고 모든 죄는 경찰에게 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하에서 검찰은 일단 반독립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죠. 대통령을 거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역시 민정수석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법률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검찰의 기능 가운데 특수수사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떼어서 자기들 행정부 직속인 경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찰은 행안부 장관 밑에 있죠. 그리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단체가 서울시의 경우를 뺀다면은 어쨌든 최고 관리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 밑에 전부 귀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반독립 상태, 거기에 있던 권한을 다 띄어서 자기네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죠. 바로 조국이 이야기했던 무시무시하게 권한이 집중된 이 경찰이 문재인과 청와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바뀌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사독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히 경찰독재가 되겠죠. 경찰독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악명 높은 KGB 같은 비밀경찰 독재, 그것이 경찰독재이기 때문이죠. 근래 뉴스를 보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그 전단지가 있다든지 그런 주장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찾아서 선거법에 어긋난다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명백히 주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모른다면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조문을 똑바로 읽고 선거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자유와 모든 국가 운용을 정지시키는 권능이 있는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선거법은 쥐들끼리 알아서 선거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아주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1인 독재를 비판해왔다고 하는 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세력, 그들이 이제 문재인 독재, 청와대 집단 독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발표한 이것이 한치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